오늘 며칠이죠? 이번 강의는, 이 금요일 강의는 12월 22일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12월 22일. 원래 마지막 강의는, 종강 파티 하는 거죠. 엄마들이 도시락 싸워가지고, 오신 지 아직 1년 안 된 분들은 뭐 싸울 생각 안 해도 되고, 스스로 생각해서 짬밥이 뭐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짬밥이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제 맛있는 거 싸들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숙 선생님 초청 12월 상담은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뭐 이분들이 다 올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제 방에서 하는데 이제 이날은 제 방에서 하지 않고 여기 거실에서 애들 따라오는 애들을 오히려 방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탁자를 디귿자로 또는 미음자로 놓고 이렇게 간담회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수학 공부 스터디하는 엄마들이 원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방학 한 달이라도 우리 연구소에서 모기님과 저랑 수업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집에서 엄마들이 설득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아이들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댓글 다신 분들을 대상으로 반편성을 이렇게 두 반으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 행복한 공주님. 여기 왔어? 안 왔지? 오늘 가입하고 오늘 댓글 다셨는데 이런 죄송하지만 빈 자리가 없어. 그리고 취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12월인데도 이렇게 꾸준히 와주셨는데 제가 처음 뵙는 분 있어요 오늘? 없어? 다 아는 분들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 딸샘맘님 옆에 대한민국 뭐예요? 꿈꾸는 가요. 꿈꾸는 가요? 학교가 어디지? 농촌 초등학교. 그래요? 딸샘맘은 노전이잖아. 네. 근데 어떻게 알아? 고등학교 동창. 여기서 만났어? 아니 고등학교 동창. 아니 원래 아냐고 고등학교 네, 동창인 줄. 고등학교 동창 친구. 그래요? 그럼 약속하고 온 거예요 두 분이 지금? 그러면 그냥 다른 친구가 대진초등학교 친구가 김상조 쌤 강의 꼭 들으라고 해가지고 듣고 저는 노전에 얘가 먼저 신청하고 저도 또 들어가고 얘기해서 와보니까 있더라고? 아니 미리 연락해서 같이 오기로 했다고? 등록은 따로 했고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똑같은데 강의 듣기로. 그게 그 말이구만 뭐. 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가장 큰 행사 하니까 좀 이상한데 겨울 캠프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월 둘째 주 목금토입니다. 곧
공지를 올려서 선착순 120명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모기님이 저를 태우러 우리 집에 왔는데 차에 타고 나서부터 계속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도 또 한판 할 뻔했잖아. 왜 너 신경질이 잘 나는 몰라? 뭐라고? 갱년기라고? 갱년기는 뭐 맨날 갱년기지 뭐. 옛날부터요.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불문율이라 전화 절대 하지 말라고. 아침에 전화 받으면 내가 짜증낸다고. 이런 원래 천재는 좀 예민하잖아요. 그것도 뭐 할 말 있었는데. 오늘 아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책은 이거 유아용 그림책이죠. 유아용 그림책.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거 화면에 보이죠? 이 최술기 작가는 백희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탑 그림책 작가였죠. 그러다가 2005년인가에 이제 구름빵이 등장하고 백희나 씨가 이제 베스트셀러를 계속 내면서 하여튼 가장 잘 나가는 지위는 이제 지위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좋은 그림책을 잘 만드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안타깝게도 2015년인가에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그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도 이제 표절을 인정하고 얘가 신문에 막 떠들썩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 표절 대상이 된 책이 뭔가 하면 보림에서 나온 50만 부 이상 팔린 책 12달 깍국놀인가?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게 일본 그림책을 그대로 뺏겼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권 미국 그림책 한 권도 그렇게 하고 이래서 이 두 권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책의 한 그림도 국내 작가의 그림을 이제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아주 큰 고생을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이제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신간을 냈어요.
이 책이죠, 이거. 2017년 10월이니까 12달 나무 아이 카면서. 이 신간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무슨 12달에 트라우마 생겼나 하면서 12달 깍꿍놀이 표절되고 나서 표절 판정 받고 절판하고 나서 2년 만에 새로 낸 신간이 그 12달 나무 아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뭔가 뭐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건지 뭐 하여튼 이 탄생목 매달 그 달을 상징하는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소개한 그런 책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이분이 이제 다시 작품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어떤 그림책 전문 사이트 가면 최숙희의 그림책은 거의 검색도 안 되고 뭐 이 표절 시비 이후에 그런 뭐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안타깝지만 뭐 새로운 작품 활동도 하고 이래서 저도 이제 때마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이제 너는 어떤 씨앗이니 엄마도 참 좋아하는 그림책이기도 하죠.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서 출판사는 책 읽는 곰. 이건 저 2013년에 나온 그런 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 서정적인 그림책이라서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던 씨앗이 이게 무슨 씨앗 같아요? 다 아네. 거친 들에 뿌리 내려 민들레로 피었네. 무슨 시 같다, 시. 그죠? 씨앗이 쪼글쪼글 못생긴 씨앗이. 이건 무슨 시예요? 모르지? 응? 민들레만 아는구나. 난 내보다 유식한 줄 알았네. 온 마을에 향기 가득 수수꽃다리로 피었네. 씨앗이 꽁꽁 웅크린 씨앗이. 이건 뭐 같아요? 모르겠지? 당당히 고개 들고 모란으로 피었네. 씨앗이 툭 건드리면 울 듯한 씨앗이. 누가 안다? 따가운 햇살에도 퍼붓는 비에도 지지 않는 봉숭아로 피었네. 씨앗이 가슬가슬 가시 돋친 씨앗이.
고운빛 살랑이는 섬꽃마리로 피었네. 이 그림이 표절 시비 휘말려가지고 제가 상관이 그 초판이라서 표절 시비 걸린 그 그림 그대로인데요. 나중에 작가가 그 원작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자기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왜 그러? 에이씨. 해가지고 다시 그린 그림이 그림이 다르죠? 어? 뭐라고? 어? 이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급히 다운을 받느라고 그림이 하여튼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원작자한테 미안해가지고 새로 그려서 이 출판사에서는 반대했는데 이제 작가 자신이 부담이 돼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렸대요. 그게 섬꽃 말이죠. 뭐 위에 이 부분 이게 다르죠. 하여튼 사람들 섬세하기도 해. 대충 넘어가면 되겠는데. 씨앗이 수줍어 숨던 씨앗이 마주보며 빙긋 웃는 접시꽃으로 피었네. 씨앗이 느긋이 꿈꾸던 씨앗이 긴 잠에서 깨어나 눈부신 연꽃으로 피었네.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품은 씨앗.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여기서 무슨 아주 짙은 화장품 냄새가 난다. 아마 작가는 제가 얼핏 읽었지만 그 지금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씨앗 아이들의 특성을 이 씨앗의 특성과 연결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씨앗의 특성을 다 모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연꽃을 비유하자면 느긋이 꿈꾸던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연꽃은 굉장히 늦게 피나? 뭐 하여튼 우리가 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작가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유의 특성을 우리는 이제 그 단순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그런 우리의 그 염려와 달리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름다운 자기만의 향기를 내는 꽃으로 잘 자란다 뭐 이런 취지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죠. 근데 내가 뭐 이 씨앗의 특징을 모르니까 식물학 지식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뭐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책의 제목이 이런데 저는 너는 어떤 생명이니?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내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송중기 어릴 때 공부 되게 못했겠죠? 잘했대? 그래? 그럼 송중기 말고 그러면 그럼 박보검
딱 보면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잘했다고? 뭐라고 하노 지금? 가면서 그거 말고 설현, 유관순도 모르는 설현.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사니까 우리 교회 조카들 애들들 보면 우리보다 우리는 공부 좀 잘했잖아요. 어릴 때 뭐 우리보다 공부 훨씬 못하고 꼭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애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진짜 막 코 올리고 이런 애가 있거든. 우리 애보다 한 살 어린가 나이가 비슷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코 올리고 이러더라고. 근데 얘가 어떤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갔어.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자랐는데 최근에 올해 초인가 귀국했어. 거기서 칼리지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근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건너갈 때 코 올리고 너무 서글프고 걱정이 됐거든. 이번에 귀국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인사하는데 완전 아이들 꽃미남. 그 키도 크고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다 그렇죠.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요, 어릴 때 진짜 공부 못해가지고 엄마들 애 태우고 막 공부 안 하고 맨날 걸그룹 따라하고 막 보아 언니 따라하고 막 이 카던 애들이라. 근데 보면 다 잘 자라가지고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맞죠? 아닌 것 같지 뭐 가만히 있노. 근데 잘 자라가지고 시집 가서 애도 낳고 살림도 하고 수준 높게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막 이러죠. 아니 여러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 명강의를 꾸준히 들으러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지나가다가 엄마들 떡볶이집 생기는 바람에 미장원 옆에 엽떡 생겼잖아요. 저 생기는 바람에 떡볶이 먹으러 왔던 엄마들 중에 떡볶이 창문으로 보니까 여기 이상한 데 하나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돌아가 상담하는 엄마들 있어요. 근데 우리 모기님 소감이 뭔지 알아? 상담해보면 혹시 그런 분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겁나네.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엄마들 얼굴도 대부분 어둡고요. 그리고 자녀이 뭔지도 잘 모르고 무조건 뭐 어디 보내가 돌리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엄마들한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우리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여기 뭐 학원이라 하면서 오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연구소로 하면서 오는 애도 있고요. 뭐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해서. 근데 모기님 말로는 그렇게 지나가다 오신 분들은 설득할 마음도 안 생긴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 학교에서 뭐 강의라도 한번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좀 더 들어봐야겠다 이런 최소한의 동기라도 있어서 오면 이제 좀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뭐 도움되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그래도 좋다고 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돼. 주목받지 말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 빨리. 이형 받는 거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거죠. 방금 들은 저 엄마 있잖아요.
저 엄마하고 저 상인동 어딘가 뭐 롯데백화점 뒤에 상인동 무슨 모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네 아줌마가 있어. 동네 아줌마. 지금 그 아줌마는 잘 안 오는데요. 그 아줌마가 그 대구맘이라는 카페 있죠. 다운 카페. 뭐 이상한 거 물어사고 뭐 이삿짐 센터는 어디가 좋아요? 그 카페에 들락거리다가 거기서 우연히 우리 모기님 글을 읽었잖아. 허셔서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하다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이런 강의를 하니까 엄마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수학 공부법 이야기할 때는요, 막 봉우동에서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좁은 어린이 서점에 막 80명씩 목욕탕 의자 갖다 놓고 앉고요. 출입문을 못 열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리고 그때 어린이 서점 경영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서점이 경영이 어렵고 그러니까 새 책을 들여놓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손님도 잘 안 오고 이럴 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강의가 여기서 이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그때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될 텐데. 그래서 모기님한테 아니라 그때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엄마들한테 각자 자기가 노는 인터넷 사이트나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 강의를 한번 소개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엄마들은 다 무시했는데 모기님이 대구맘에 가가지고 사실 대구맘 내가 가르쳐줬지. 꼭 가보라고. 푸르미닷컴에도 내가 가보라 했는데 안 가고 대구맘에 가서 어떤 그 글을 올렸죠. 우리 카페 동영상도 있잖아요. 선인장 호텔 뭐 이런 또는 오른발 왼발 이런 좋은 그림책을 가지고 자기가 아이 키운 이야기 그러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다 저를 만나서 이제 다르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된 이야기 이런 거 쭉 이제 한 달에 한두 편씩 써서 올렸잖아요. 그때 그 어떤 엄마가 그 글을 읽고 모기님 그 뭐지 아이디인가 그걸 메모해뒀어.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어린이 서점에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저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온 거라. 그 5, 6년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어린이 서점에 항상 늦게 와가지고 지금처럼 항상 늦게 와가지고 두 분이 젊은 엄마가 그때 35 뭐 탐색하듯이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들어서 항상 창가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또 도망가고 이렇게 그걸 오랫동안 했어. 근데 한 1년을 물었다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대화명 뭐예요? 하면서 1년을 물었어. 1년을. 근데 그때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봐 저한테 큰 소리 막 치고 이러죠.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샜다. 근데 무슨 이야기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겠지? 예? 어? 그 유학 갔다 코어트 그러니까요.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잘 자라게 돼 있다니까. 물론 많은 과정을 거쳐요. 어려움도 겪고요. 하지만 자라는 여기 있는 이 작은 씨앗들도 이 꽃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태풍을 맞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떼약볕에 쬐이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잘 자라서 이제 아름다운 자기만의 색깔을 꽃 피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고 또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의식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또 그게 또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내가 로그인을 안 했나? 로그인 된 거죠?
저는 내가 에버노트 깔아놨는데 없어졌다. 현수가. 아니, 이걸 지웠나? 아니, 내가 오늘 현수가 어디가 있노? 아니, 전에도 사용했는데 씨 없잖아 지금. 그래, 치우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강의 안을 에버노트에 제가 저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거 지금 보고 말하려고 하는데 없잖아. 애들이 할 수 있으면 잘 자란다고요. 미치겠네. 이제 물론 이 그림책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런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한 아름다운 이제 고유의 꽃을 피워내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안에 이제 문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 이것만 이제 좀 이렇게 치워놓고 보면 아이들은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왜 엄마들이 어려워하는가 하면 이놈의 옳고 그름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만 엄마들이 보는 거라. 이번 주에도 누가 그런 걸 묻던데 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대. 예를 들면 중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등학교인가? 그래가지고 막 질문을 해요. 주로 상담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가 하면, A 학교로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 이건 누가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노? 우리 동네 여기서 영남중학교를 갈까, 뭐 월서를 갈까, 조암을 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엄마들 다 그걸로 고민하죠. 이 달속에서는 특히 남중 남고를 가고 싶어 하는 거라, 남자 아이를 둔 엄마들은. 왜냐하면 공항에 갔다가 여학생한테 치여가지고 내신 못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는 엄마들 전부 옛날부터 영남고등학교 로망이었어. 로망. 영남 안 되면 대건. 이제 대건은 지금은 자사고 돼가지고 뭐 막 가기 힘들어졌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막 머리 싸면 고민을 해. 저는 애 학교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애 영남 왔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 하도 지랄해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집 옆에 옛날에 저기 화원 넘어가는데 거기 금강맨션 살 때, 금강맨션 바로 옆에 우방이 있었고, 우방도 살았는데 그 우방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뒤에 정신병원이 있고요. 대구 정신병원 있죠. 그리고 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고등학교라고 있어.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말고 대원고등학교. 대구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학교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잖아. 난 그거 보내려고 했다니까. 그거 가면 내신도 잘 받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과거 선생이었어. 대구 과거. 거기서 뭐 과거 교무실에서 옆에 애들 말 듣더니 대원고등학교 보내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막 하도 지랄해가 할 수 없이 영남고등학교 보냈잖아. 그때 이혼할 뻔했어요.
그때 서울대 가려면 이제 서울대 입시가 3분의 1을 내신으로 뽑아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국무총리 했던 정운찬이 총장할 때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살더라도 시골 예를 들면 영덕 종고 같은 데서 전교 1등을 하면 그냥 똑같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골고루 뽑겠다고. 이게 서울대 정원의 학부 정원의 3분의 1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으로 뽑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입시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당연히 학력 낮은 학교 가면 내신 받기 쉽고 3년 내에 퍼펙트 1등급을 받으면 서울대를 쉽게 가거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별남 옆에 애들은 뭐 수성구에 있는 무슨 학교 개사고 뭐 계속 그 우리 와이프 거기서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막 집에 와가 막 지랄하는 거라. 그럼 밀려가지고 내 돈도 못 버는 게 뭐 힘도 없잖아. 신경질은 내가 내지만 결국 내 힘이 없잖아요. 점점 밀려가지고 결국 우리 애 영남고등학교 갔잖아. 아니나 다를까 영남고등학교 가니까 무슨 영어를 4등급 받아라. 4등급. 우리 애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죠? 영남고등학교 영어 4등급 받았다니까. 수능 치면 만점인데 내신은 4등급. 웃기죠? 그 뭐 이상한 문법 문제 내고 막 단어 테스트하고 익하니까 우리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안 외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 못 갔잖아요. 내신이 나빠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 논술, 수능 이걸 같이 봤어요. 수능을 아무리 잘 쳐도 소용없어. 수능으로 일단 2배수를 뽑아. 2배수. 우리 2배수 안에 들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2배수 안에 든 나이들을 가지고 다시 내신, 논술 또 수능을 점수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내신은 이 주홍글 씨처럼 회복 불가능한 내신. 그렇다고 해서 뭐 50등, 100등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도 아무리 농대를 쳐도 전교 한 20등은 했거든? 근데 그걸로는 명함도 못 내밀지, 이제. 그 외고 내신이라는 소리 하죠. 그래서 외고 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 대원 외고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450명인데 전국에 수구사인데 다 뽑잖아요. 근데 450명 중에 해마다 한 70명 정도밖에 서울대를 못 가. 바로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져서 정시에서는 이제 거의 수능으로만 서울대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의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는 거라. 거기 있는 단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도 걱정이 되지. 안 그래요? 공항에 가면 내신이 밀려서 걱정이고, 남고에 가려니까 뭐, 거기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거기 우루 지망에다 떨어져가지고 원치 않는 고등학교 배정되면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가장 부정적인 것을 보는 시각을 가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못한 거죠. 걱정이 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저는 이제 제 스승으로부터 다른 이제 것을 배웠잖아요. 다른 눈이 생겨서 저는 항상 거기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가장 긍정적인 것만 늘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은 거라. 집 가까운 데 가면 가까워서 좋고 통학거리 짧아서 좋고 또 먼 데 가면 먼 데 가는 대로 그 학교에 장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죠. 그 사물을 보는 눈. 그 항상 전에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내가 긍정적인 것을 추수하는 눈. 이걸 내가 그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비유했어요. 제가 비유한 게 아니고 예수가 비유한 거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물을 던질 때 목표는 고기였기 때문에 고기만 딱 챙겨서 담고 나머지는 털어버린다고 했죠. 근데 부정적인 것이 주목하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만 안 올라오고 깡통도 올라오고 쓰레기, 낚시 쓰레기 같은 것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신경질내고 버리고 막 이러죠. 저도 진짜 신경질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이상하게 인생을 살 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천연적인 성격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항상 감사했죠. 진짜 신기하대요. 저는 원래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에서 저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렵게 자랐죠.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애정 결핍 있죠.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지 못한 여러 트라우마도 있고요. 또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죠. 정규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치명적 결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뭐 공부 못하고 그냥 중고등학교 대충 다녔어도 거기서 뭘 배우는지 알아요? 이 사회화 과정을 겪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니까. 힘센 애들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뭐 괴롭힘도 당하고 또 선생님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권위도 배우고요. 이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거든. 그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데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잖아. 선배 후배 없고요. 뭐 선생님 없고 이거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게 큰 문제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머리가 없다 이 말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인생은 지멋대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막 물려받은 돈 가지고 아무 사업이나 해보다가 안 되면 취업 보고 막 이런 일 많아요. 우리 요 건물 안에도 젊은 사람들 막 뭐 하다가 다 접고 다 망하고 나가잖아. 옆독도 그전에 뭐 했어요? 뭐 했더라? 내일 하다가 떼치고 나갔죠. 3층에도 그다탄 운동 있었어. 복타라고. 이런 거 3개나 빌려가지고 막 체육관 하다가 접고 나갔죠. 저는 그런 치명적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기 정말 힘들고 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몰라.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살아봐야 아는데 여기서 같이 지내보면 뭐라 하더라? 어제 어떤 엄마가 저하고 모기님이 환상의 뭐라 하더라? 복식조락 하면서 유튜브에 막 제가 강의하면 이제 촬영해서 올리고 막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번다 하더라? 뭐 점수는 모기님이 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 저 뒤에 있는 숨통트이 거기가 댓글 뭐라고 남잖아요. 가끔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니고 환장할 복식조락. 모기님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린 2마디 이상 하면 싸워. 왜 이게 사회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맨날 싸운 거랑 이 대화가 안 돼. 난 정상적인 대화를 못 해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죠, 제가? 전 정상적 대화가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시각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인생을 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뭘 봐도 나를 살리는 것만 보는 거라. 저는요, 누구 말을 들어도 내가 사는 말만 들어요. 선생님 옷 안 어울려 이런 말 내가 절대로 안 듣거든. 그럼 내 시인지 확 내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옷 사주든지 속으로 내가. 잘 어울려 이 말은 꼭 들어 내가. 왜? 옷 얼마 없는데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어야 내가 그 옷 입고 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저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게 용기를 주고 이런 말만 듣는다니까. 나머지는 다 그죠? 그물을 던져서 쓰레기가 올라오고 다 붙어버리고 내가 살 말만 옮겨 담는 거죠.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디 육아휴직을 했나 이래가지고 임신아님이 기간제교사가 왔어.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근데 우리 애가 거기 너무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막 하여튼 힘들어 하더라고. 규범적인 선생님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애들 막 이렇게 FM도 옛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애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애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 하루는 학급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단 친구한테 짱구는 못 말려를 빌려줬는데 안 주는 거라 친구가.
힘센 놈이. 그래, 우리 애가 억울하다고 막 내한테 해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바뀌고 나서부터 애가 너무 달라졌어요. 하면서. 얼마나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는지. 근데 거짓말 했다니까, 거짓말.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지. 옛날에는 뭐라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 말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황당한 이상한,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 선생님 만나서 울면서 진짜로. 내가 담임선생님 만나서 울면서 간증을 했다니까?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애가 너무 잘 자라고 있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서점을 다니고 이래서 독서관이 잘 잡혀 있었는데 그놈의 짱구는 못 말렸기 때문에 어쩌고 막 하면서 막 극하니까 담임선생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가고 나서 양호실에 와가지고 양호 선생한테 그때 양호 선생님 우리 교회 누나였거든. 양호 선생한테 했대. 와, 저 명익이 아버님은 목사 되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대. 그 상담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요, 그 3학년 때 스승의 날 우리 아이가 나온 유치원에 찾아왔어요. 구원파 유치원이라고 앞산에. 지금 없어졌어. 왜 찾아간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한 지 3년 지난 유치원에도 갑자기 감사가 되더라고. 그 유치원 일부러 찾아갔다니까? 감사하다고. 이상하죠? 최대한 긍정적인 보는 거지. 구원파고 지랄이고 하여튼 우리가 잘 자랐으니까. 이런 눈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항상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다. 만약에 대비하고 최악을 대비하고 이런 거죠.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인생이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하고 싶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인생이라는 위치를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들 가진 소박한 소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가족이 무탈한 것. 이것처럼 욕심이 없는데 우리 가족끼리 무탈하게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어려운 미션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근데 엄마들은 아주 소박하다 하면서 이걸 소원하더라. 어떻게 인생이 그죠? 무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학교 다녀보면요, 분명히 뭐 교우 관계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힘센 놈한테 뭐 맞고 와서 학교 폭력이 연루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만 일 다 있다니까. 우리 애도 하루는 정기어린이 부회장을 출마를 했는데 내보고 연설문을 써달래. 그 연설문 써줬지? 아이 버전에 맞게. 우리 아이 남명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연설을 해야 되니까 TV 앞에 나가서 학교 방송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연설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 학생들 전체를 향해서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대중들을 향해서. 근데 어떤 6학년 누나가 그걸 보고 시비를 거는 거라, 우리 애한테. 자기 6학년인데 남명 어린이 여러분이 있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학교의 그 여자 짱이었어. 복도에서 만나면 우리한테 찌라는 거라. 희한한 일도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아무 잘못이 없거든? 원래 대중연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명 어린이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잖아요. 그게 반말이거나 이렇지 않죠. 근데 이 여자애가 그걸 고깝게 여겨가지고 우리 애는 작고 조그마니까 복도에서 만나면 찌라한다는 거야. 얼마나 내 열받던지. 하루는 걔 찾아갔잖아. 길에서 막 체포해가지고 내가 차에 타락하면서 학교 가서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근데 얘가 차에 타자마자 막 우는 거라. 그냥 할 수 없이 내려줬지. 이런 일도 있고 뭐 오만 일 다 있어. 우리 애도 아무 일 없었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감사한 거지. 참 신기해요. 원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이
뿌려졌어요. 많은 일들을 겪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름다운 꽃인 거지. 꽃이 피는 그 과정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잘 자랄 테고요. 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좋은 이제 사실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들은 씨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생명이죠, 생명.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좋은 씨를 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가 여부는 우리가 어떤 좋은 씨를 아이에게 뿌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른을 그대로 판박이 한다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대로 되는 거, 본대로.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먹은 욕이 뭔지 알아요? 니는 어떻게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노?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생긴 것도 전 둘째거든요. 생긴 것도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노름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막. 그리고 한 그대로, 본대로.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했어요. 생각하는데, 내가 30년이 지났어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서 책 표지, 그 표지 싼 이야기 자주 했죠. 그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거든? 그게 내게 딱 새겨져 있다가, 내가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책 그 표지를 싸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진 찍겠지만 우리 형은 뭐 찍었다고요?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하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고 나서 가출하고 나서 집에 있던 자기가 팔던 물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동산병원 내거리 나가가지고 라이터 같은 거, 라이터 돌 같은 거 이런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쌀로 바꿔서 형하고 둘이 밥에 먹던 걸 우리 형은 사진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 진짜 어려울 때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라도에 있는 안경점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대구로 혼자 도망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억나요? 시장에 가가지고 큰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요 번데기를 사왔어요. 그 큰엄마 보고 좀 삶아달라 해가지고 옛날 그 내당동에 가면 대형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대형학원 앞에서 우리 형이 14살 때 번데기 장사했다.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본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 형은 사업을 하고 있어. 큰 병원을 일으켜가지고 저는 본대로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참 이상하다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내 친구 중에 그 아빠가 아주 입지전적으로 자라서 그죠 무슨 군인인 친구가 있어요. 아빠가 군인이었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1호 헬기 몰고 이런 이제 그 직업군인 노란 바풀떼기 있잖아요. 장교 말고 사관 그거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어렵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신 분인데 헬리콥터 대통령 헬리콥터까지 조종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군인 정신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어. 그러니까 항상 애들을 그죠? 혼내고 때리고 군대식으로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야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결혼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진짜로 얘가 결혼했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애하고 친구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순한 아빠가 자기 애를 혼내는 걸 보니까 옛날에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혼낸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막 자기 아들 손을 붙들고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 불행의 고리를 이제 우리 대에서 끈착하면서. 왜냐면 자기 아들도 자기 본대로 하거든. 근데 이제 이 헬기 몰던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자기 아들 붙들고 막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본대로 사는 거, 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행복하게 살고요. 긍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 부족하고 못난 까칠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일요일날 이제 목사님 대신 말씀하신 형이 문경 사람인데 문경 교회를 대표하는 형이 와서 이번에 말씀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문경에 가면요. 그 문경에서 유명한 이제 옛날에 문경에서 공부 잘하는 유명한 한 소년이 있었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왔는데 대구 상고를 진학했어. 저보다 5살 많은 형이에요. 문경에서 다 알아줬대. 노우경 하면 공부 잘하기로 알아줬대. 그런데 형편이 안 돼가 상고로 왔어. 대구 상고 와가지고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 취직해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것만은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들어왔어.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난 거라.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형이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기대하는 행정고시는 안 하고 이 이상한 목사님한테 미쳐가지고 계속 목사님 따라다니고 이랬거든. 그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대학생 때 테이프, 목사님 말씀 테이프 하나를 들고 자기 시골에 가서 아버지한테 줬대. 그게 문경 마성면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전해져가지고요. 거기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노인들이. 그 덕분에 이제 목사님이 18년 동안 문경을 이제 2주에 한 번씩인가 문경을 18년 동안 갔어. 18년 동안. 지금은 고속도로 뚫혀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이제 그 터널도 없고 이래가 이화령, 지금은 중령 터널인가 뚫혀 있죠. 이화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꼬불꼬불하 해가 막 이렇게 정말 험한 길인데 가면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명이, 그것도 낮에 밭일하고 막 힘들어 가지고요 모여가지고 꾸벅꾸벅 졸아 목사님 말씀하기 시작하면 딱 한 명만 눈 뜨고 있대. 그 누나, 이번 주에 말씀하신 그분은 이제 와이프만 눈 떠서 듣고 나머지는 다 졸고 있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를 18년 동안 간 거라. 무슨 젊은 대학생들 희망이 보이는 막, 그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뭔가 큰일을 할 이런 젊은이들 모이는 곳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있고 그것도 다 좋은데 그거 18년 동안 갔다 줘.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요 문경교회가 성지처럼 돼 있어. 해외에서 누가 오거나 하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문경을 가보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갈 때까지 18년을 거기를 계속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가지고 하루는 어떤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저 선교를 하거나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할 텐데 이 노인들, 그것도 다 졸고 있는 노인들한테 어떻게 18년씩이나 가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지가 없는 농부가 씨는 가지고 있어. 보리를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수확해가지고. 근데 땅은 없어. 어떻게 해요?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강물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뿌리를 내려요? 둥둥둥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는 거 이거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근데 진짜 가난한 농부는 그래? 작은 땅덩어리라도 필요하니까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듯이 그렇게 뿌린다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 너희 음식을 흐르는 강물에 뿌려라. 사흘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솔로몬이 쓴 성경인데 솔로몬은 왜 가장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면 받아야 되잖아. give and take, 더치페이. 결혼식 때 뭐 부주 받으면 다 장부 적어 놓죠? 얼마, 3만원인지 2만원인지 기억해야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도 2만원 할지 3만원 할지 결정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 계산하고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이런 곳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 사신 분을 내가 좀 만났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거지. 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제게도 그렇게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듯이 뿌린 거죠.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빨리 저 말씀 끝나야 축구하러 가는데 저는 원래 그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해가지고 하나님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신은 인간의 관념의 투사다.
이 말이 너무 설득력 있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 하늘에 어디 신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우리 형이 내보고 하길래 내가 바로 형한테 반박했잖아. 희야, 니 하나님 본 적 있나? 있으면 내한테 보여봐라. 나도 믿을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형이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이 진짜 조디만 살았네 하면서.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씨앗이라는 것이 진짜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강하구 어딘가에 언덕 같은 데 붙는 거라.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에, 그죠? 시간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뭐 자라야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는데 그게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가서 하여튼 정착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풍성한, 그죠? 열매가 맺히고 이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부모교육 강의를 해달라 했어요. 13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아무 대가 없이 강의를 안 받았거든요. 강의료 없이 그냥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랐으니까 그 도움이 너무 커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몇 개래? 근데 내 팔자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방학 때 한 번 강의를 딱 하기로 했는데 그만 이걸 엄마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매주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책방 선생님의 소원은 뭐였는가 하면 8주 동안 딱 강의를 딱 하면 1기가 졸업하는 거라. 지금도 우리 집 그 사진 있어요. 1기 졸업하면 1기 엄마들이 나하고 사진을 찍어. 기념사진. 그 책방 선생님 소원은 이 1기생들이 이제 동문회를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점을 후원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하면 이거 뭐 인프라? 뭐 하여튼 그죠? 서점의 든든한 이제 후원 그룹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1기 2달 강의하고 사진 찍고 2기 사진 찍고 나는 그거 정말 어색하던데 엄마가 강의 끝나면 우와가 내 뒤에 병풍처럼 서가지고 막 처음에는 서점 이제 그 사장님의 의도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아무 의도는 생각이 없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흘러가지고 벌써 10몇 년이 흘렀지. 10몇 년이 10년쯤 되는 해에 진짜 어린 서점이 경영 때문에 이제 법원에 저거 파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에도 수천만 원 빚이 생기고 이러고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경영이 어렵게 돼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점 주인이 너무 막 하여튼 속상해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많은 주변에서 많이 좀 돕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돕는 분도 있었고 저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셈이죠. 강의를 계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점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책방 선생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희 아버님이 지난 10년 동안이나 우리 서점을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망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서점을 도와주러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 강의를 해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죠? 이래가지고 오히려 사장님께서 서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내가 행복하게 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충분히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제가 서점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목이님을 비롯해서. 그게 제 그 10년 동안의 그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했죠. 그래서 저는 서점을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진심이었고, 내가 좋아서 했지, 뭐 내가 누굴 돕는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B형이라서, B형은 이기적이라 했죠. 뭐라 했죠? 오이지라 했죠. B형의 특징.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못하거든요. 그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서점을 위해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저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 강의를 책으로 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원고를 정리하면 원고료 나오잖아요.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해서 원고료뿐만 아니라 인쇄도 다 하십시오 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많은 분들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강의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면서 책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선생님 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선생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명희 아버님처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라. 전부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노 뭐 이런 식으로 뭐 육신의 오빠도 있고 많은 분들이 도왔거든요. 진짜 신기하대요. 그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지나고 나오니까 10년. 오늘 여기 이제 연구소 가니까 13년 됐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을 보고 산 거라. 우리 목사님이 문경을 가면서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듯이 이렇게 갔다는 마음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 목사님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새겨졌어. 아, 인생은 이렇게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근데 진짜로요, 제가 그 긴 세월이 오늘 저를 있게 했잖아요. 제 가장 자랑스러운 커리어가 뭔지 알아요? 어린이 서점에 나가서 10년 동안 강의를 한 것 하나 하고, 또 잠수내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잠수내 전설적인 회원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커리어라니까. 남들은 뭐 별로 안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엄마들도 아이를 키울 때요, 너무 그 눈앞에 있는 결과만 이렇게 보고 키우면 어려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자꾸 수학 공부하던 엄마들이 제가 이야기만 하면 할수록 답답하다 하더라. 수학 공부 스터디면 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금요일 이야기를 자주 들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듣다 보면 좀 여유가 생기고 멀리 보게 되고요.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괜히 내가 불안해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뭐 이렇게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결과를 내는 데는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건 진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죠. 몇 년생 과목도 있어요. 당장 뿌리면 바로 며칠 후에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그죠? 선인장 같은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당장 무슨 결과를 이렇게 내는 그런, 그죠? 그게 아니죠. 생명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애한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는가 모르겠어. 저도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23년 전에 실제로 제가 앞에 나와서 누가 뭐 간증을 하면 그래, 소감을 이야기하래. 근데 내가 소감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도 사실 인생을 실패해서 여기 왔지만 이 교회 사람들 보니까 다 인생 실패자들 집합소 같네요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자기 소원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합니까 하면서. 종교가 그거거든요. 종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자기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거지. 부처님이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뭐. 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못했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 첫 소감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형이 듣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마치 북한에서 기순용사가 내려와서 기자회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당시에 제 몸무게 52kg 나가요. 지금 70kg 지금. 72kg가 나가는데 이번에 목욕님하고 싸우면서 내가 3일 단식을 했더니 3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 굶었거든? 30시간 굶었어. 그러니까 바로 68kg 됐어.
내 축구할 때 몸무게, 작년까지 축구할 때 몸무게 68kg거든. 근데 그때 52kg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약 중독자 같았다니까.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여유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우리 스승이나 스승 형들 보니까 이 천상의 인간들이니까 내하고 완전히 종류가 달라. 그래서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되는 건 저는 꿈도 안 꿨다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없어. 마누라 또 애 버리고 도망갈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말 내 그 코에 그 뭐 낀 송아지처럼. 그 질질질 끌려서 내 교회에 왔잖아요. 저는 뭐 교회 하나님인데 관심이 없어. 지금도 관심도 없지만. 근데 내가 진짜 끌려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시골에서 우리 와이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 2번째 가서 빌 때 각서 썼다는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각서를 5가지, 6가지 썼다니까? 앞에 5가지는 거짓말 썼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 인격적인 거.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는 노름 중독이었고요. 우리 마누라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막 저절로 애가 엄마 보고 싶어 하다가 울면서 잠들잖아요? 잠들고 나면 나도 모르게 진짜 이거 실한데 강시 알죠? 홍콩 영화에 나오는 강시. 나도 모르게 내가 벌떡 일나요. 그냥 현관문을 나와서 신발을 신어. 그럼 큰 길거리를 걸어 나온다니까? 내 이성과 상관없이. 그래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타고 노름하러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동투 때쯤 내가 애가 깰 것 같으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 동투면 다시 택시 타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애 버리고 도망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가 중독이니까. 내 이성이나 감정으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타짜 같은 데 보면 뭐 손가락 자르고 이래도 뭐 노름하고 하잖아요. 봤죠? 저는 정말 제 스스로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각서를 쓸 때 6번째는 내가 손가락 힘이 들어갔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와이프를 불러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를 니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어렵게 됐다 하면서 내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34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노름하다가 사채 쓰고 하우스 노름하다가 다 망했다고 했죠. 전세 계약서도 다 사채업자한테 넘겨주고 우리 와이프 학교 월급에는 은행에서 차압 다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용불량. 그것도 빚도 수천만 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고시원에 와서 고시 공부를 하라는 거라. 내가 34살인데. 그래서 저 캤죠 솔직하게. 저는 이미 다 망해가지고요. 뭐 빚도 많고 고시원 올라갈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한 달에 얼마면 고시원 생활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서울에 그 신림동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데 한 달에 고시원비만 24만원. 한 달 밥값이 12만원. 36만원이죠. 거기다 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법서들. 책값, 학용품값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원 좀 듭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벌떡 일나지만은 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야 돼. 그래가지고 막 툭툭 하면서 50만 자라락 세알려가지고 주면서 매달 말일 되면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너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34살에 내가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내 17살 때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싶었어요. 신에게 기도했거든. 내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너무 공부는 하고 싶지. 신문 사회면을 보니까 독지가들이 뭐 부르 청소년들 장학금 주고 이런 기사가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막 17살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니까. 저한테도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가 한 번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저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가로늦게 34살 돼가지고 매달 50만씩 받으면서 서울에 고시원 올라와서 공부했잖아요. 맨날 화염병 던지고 일하다가 공부하려고 하에 그지? 공부가 되겠어요?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고시원 앞에 있는 맨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잖아. 1942 이런 거 비행기 떨어뜨리는 거. 그걸 6개월 했다니까? 하다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고향으로, 대구로. 그 6개월 딱 장학금 받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제가 움직이면 사고 치니까 노름 중독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집에서 애 키운 거라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사교육비라도 좀 줄여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 4살 때부터 이제 그 놀이방 보냈다가 받고 어린이집 보냈다 받고 유치원 보냈다 받고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그리고 어린이 서점 다니고 이걸 정말 저는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걸 하다가 잠순이 생기고 잠순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걸 10년을 내가 집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허재지 선생님이 저보고 강의를 부탁할 때까지 내가 무려 10년을 집에서 외출을 못했다. 눈만 뜨면 우리 와이프 출근하고 애 학교 보내고 나면 저는 쪼르르 우리 목사님 집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사님 주변을 뱅뱅뱅 돌면서 혹시 누가 와서 목사님한테 상담하거나 질문하면 그걸 귀동냥하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10년. 그래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처할머니 저보다 60살 많은 그 당시 94살 된 처할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고 인주 이거 찍었잖아요. 이거 찍었거든요. 지장. 그때 내가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5가지를 썼는데 6가지 쓸 때 공부를 해서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여기는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 우린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니까.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10년이 흘렀죠. 나중에 딱 결산을 해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던 5가지가 다 지켰어. 그리고 요건 내가 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것만 안 된 거라.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노름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는 바둑을 뜬 적이 없고요. 저는 바둑 광이거든. 내가 했죠? 경북대학교 입학할 때 신입생 중에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떴어요. 이야기 했나? 그 경대 안에 가면요, 그 2학기 되면 그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해요. 서클들이. 바둑 동아리 복형 기후라고 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거든. 그 기후에 천막에 갔더니 천막 앞에 바둑판을 쫙 깔아놓고 이제 신입생들한테 바둑도 가르쳐주고 이제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거지. 저는 2회 늦게 들어가가지고 동아리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보다 1살 어린 애들이 내보다 학번이 빠르거든. 그럼 그마다 반말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바둑판이 좀 놓이길래 내가 갔어. 그래가지고 뭐 얼쩡거리니까 뭐 바둑에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다 했어. 한판 뚜제. 떴는데 거기 천막 안에 있던 그 선배들 내가 다 이겼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대에 연락했잖아. 삼덕동에. 의대 본과에 그 기후에서 바둑 제일 잘 뜨는 애가 있어. 그래서 전화해서 연락해서 뛰어왔다니까 택시 타고. 내하고 바둑 두려고. 저는 이미 그 경대 들어가기 전에 검정고시 공부할 때 검정고시 안 하고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 지금도 있을 거야. 동산병원 내거리 그 4층 허름한 빌딩인데 거기 가면 동산기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맨날 내기 바둑 두고 이랬거든. 제가 한때 안 풀릴 때는 내가 바둑 학원 하려했어.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게 중독이잖아. 바둑은요 4급 이상 되면 평생 못 끊어. 저는요 바둑 한 판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확 훑쳐. 한 200~300수 둔 바둑판을 확 훑치죠. 저는 그대로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수 한 수를 전부 생각하면서 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귀할 수 있어요. 프로기사들은요 한 달 전에 둔 것도 다 다시 되살릴 수 있거든요. 수학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논리적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실수가 없어져. 그래서 내 수학 교실 하잖아. 하여튼, 그 진짜 심한 중독이거든요.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을 해가지고, 제가 이 얼굴에 칼 자국도 없고 이러니까,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일부러 스카우트 해가지고 꽃으로, 꽃 하는 거 알아요? 하우스 용어 중에 꽃이라고 있어요. 다방으로 말하면 얼굴마당. 하우스에 꽃 하면 이제 칼 자국 없고 막 무섭게 안 생긴, 저는 그때 깔끔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다녔거든. 30대잖아요. 지금처럼 늙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름하러 와서 편하게 노름하기 좋은 거라, 포카치기. 저를 꽃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꽃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돈이 없어도 꽁지가 밀어줘. 돈을 막 빌려주는 거라. 자기들은 얼마든지 결제받을 수 있거든. 영화에 나오죠. 데리고 와서 뭐 묻어보고 막 이러면서 결제. 그래가지고 제가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하우스 노름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전세 계약서 그대로 집주인 찾아가서 넘겨주고요. 집주인 앞에 가서 사채업자하고 내하고 집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이쪽으로 주십시오 하고 전세 계약서를 집주인 보는 앞에서 사채업자한테 주고. 그건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 학교에 월급에 차압 들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보증을 선 동료 교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얼마나 쪽팔리겠어 학교에서. 그걸 다 견디고 살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진짜 절망적인 나날들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게 없어가 10년 동안 갇혀있으면 귀만 빌려줬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요일날 축구하고.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옛날에 그 내 습성이나 이런 게 다 떠나가고요. 진짜 좋은 것을 만나니까, 왜 애들 보면 왜 위험한 장난감 들고 있잖아요. 그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울면서 떼쓰고 안 주죠. 근데 진짜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걸 딱 보이면 애가 대본 놓고 그걸 잡거든. 제가 꼭 그거 같았어요.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을 딱 만나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손에서 놓아지는 거야. 내 알량한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해서 내가 언제 전에 그렇게 살았냐는 듯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니 쪼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그건 제가 뭐 이렇게 하락해도 못 하거든. 예를 들면 학원에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학원 전혀 보내지 마라 하면 엄마들 다음부터 안 와. 자기는 불안해서 학원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마라 하면 선생님 말 못 지키잖아. 부담이 돼서 못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못해요. 꼭 엄마들은 저한테 물을 때 A든지 B든지 딱 집어서 말해달래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혼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가잖아? 근데 목사님이 황당한 소리야. 자기 살아온 이야기 계속해요. 그거 듣다 보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어. 신기하죠. 자기가 자기 원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져요. 아, 나는 내 원대로 살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이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거짓보따리 같은 질문을 내려놓고 다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설령 그때 이혼하라고 했으면 이혼하고 나서 원망하거든. 네가 이혼하라 했잖아 하면서. 이혼하지 마라 하면 있잖아요. 네가 이혼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이래 고생하지 않아 하면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라. 이놈의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 사람은 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만 사실은 엄마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거든. 그래, 눈치를 잘 보고 이렇게 내가 있다가 엄마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내가 발견되면 내가 그 말 해줘요. 우리 동생 항상 그런다니까. 그게 잘 안 보이면 이래도 덮어쓰고 저래도 덮어쓸 것 같으면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딱 이래라 딱 저래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는 우리 생명만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나를 살리는 말이 계속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면 이상하게 나는 그 생명만큼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만큼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돼. 우리 체중다리는 동훈이라고 있는데, 체중다리다가 지금 영남중학교 전학원에. 얘는 공부를 너무 안 했잖아요. 운동하느라고. 근데 점수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대. 점수가 나쁜 게 기분이 나빠서 꾸역꾸역 여기 오긴 와요. 공부하러. 근데 내가 얘를 최선 다해서 도우려고 정말 중학교 1학년이지만 내가 4학년 5학년 교과서를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고 니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직 생명이 어리죠.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요 다른 중학교 1학년 예를 들었어요. 여기 우리 연구소 때 수학을 제일 어려웠던 이 성준이 알지 하면서. 걔는 정말 입 다물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진도도 제일 빠르고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해주니까 얘가 대본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걔는 공부할 마음을 먹었겠죠. 지는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 얘는 내가 아무리 뭐라 하고요, 너 엄마한테 간대 하고 막, 왜냐면 내 앞에서 졸거든. 내가 지금 지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졸아요. 주여 하면서. 아니 내가 지한테 지금 모르는 거 물어와서 설명하는데 엎어져서 잔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겁도 줘보고요. 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디 빡신 학원 가라 하면 뭐라 한 줄 알아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하면서. 그건 또 귀신같이 알아. 어디 중학교 1학년은 그래 초등 4, 5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공부시키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아니면 못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너 엄마한테 전화한대 하고 막 그러면 제발 엄마한테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엄마한테 욕먹고 나면 기분이 아주 나빠요 하면서. 근데 아직 생명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거 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이가 어린 것 뿐이죠. 동기가 아직 없고. 그죠?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해.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안다면 애 뭐라 할 일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자, 4살 때 보면요 아무 버튼 누르고 막 재질에 하죠.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돼서 아무 버튼 누른 놈은 없어요. 자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만큼의 삶을 사는 거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아니지. 걱정한다고 뭐 안 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하는 거 봐요. 내가 생명은 잘한다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B형이니까 저밖에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갈 데 없어가지고 그 절망적인 시간을 그렇게 견디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죠? 사람이 달라져 있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요, 태도도 그렇고요, 눈빛도 그렇고요. 어떤 엄마가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믿겨지지 않는데 옛날에 내 눈빛 어떤 줄 알아요? 내 별명이 독사였다니까. 여기 쭉 째져가지고요. 지금 눈썹도 이렇게 자꾸 내려오네. 옛날 눈썹도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당구 칠 때 큐 때 들고 내가 딱 이렇게 하면요 대구시는 온 동네 당구장 돌아다니면 원정남 3 쿠션 치고 이랬거든. 수익은 한 방 치면 10,000원 1, 2, 3 알아요? 당구 다이를 3번 맞추고 공 2번을 맞추면 이게 3 쿠션이라. 그러면 30,000원 하나 치는데 그 다음에 다이 하나하나 2번 맞추고 공 맞추고 다시 다이 맞고 3 쿠션으로 나머지 공을 맞추잖아요. 이러면 20,000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을 직접 때리고 3다이를 맞고 나머지 공을 맞추잖아. 이러면 10,000원. 그래가지고 상대편 선수가 딱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3 쿠션이 터졌어. 그럼 바로 돈 꺼내가지고 10,000원을 요 다이 위에 딱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쫙 걷어가는 거라 이제. 그리고 또 치고. 이게 3 쿠션이라고 하는데 3 쿠션 4개 당구 치는 온 대구시내 당구장 원정반이 이랬거든. 안 믿어지죠? 아휴. 근데 이 시가 그죠? 시가 참 신기한 거죠. 시 안에 약속이 숨어 있어요. 약속이 들어 있어요. 아까 여기 그림책에 본 것처럼 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민들레 홀씨는 가냘프고요, 어설프고요. 뭐 시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시 안에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약속이 딱 들어 있어요. 맞죠? 약속이라는 게 이런 건 거라.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을 보고요.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돈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후손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번창할 것이다. 이 약속이 구약이죠. 근데 안 번창하죠? 최근 핵심적 뉴스가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하는 바람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봉기가 일어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옛 약속인 거지. 옛 약속 안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놈의 그 애작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 있었거든. 그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고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블레셋 원주민이 있거든요. 2000년이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폴란드니 뭐 독일이니 어디로 흩어져 살았고 그 2000년 동안 그 사이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온 세계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얻고 다시 팔레스타인에 다 쳐들어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1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이루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협정을 맺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슬람의 발상지도 거기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슬람의 시조가 누구예요? 모르지? 종교의 시조는 마호멧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 후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다음에 낳은 게 13년 후인가 낳은 게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이 계보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계보예요. 조상은 같은 거지. 아브라함이랑 조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거의 종교의 발상지라.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발상지고 유태교의 발상지고 또 기독교의 발상지고. 그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 그 지중해 서안에 다른 도시 있어요. 거기 우리 대상원도에 텔아비브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팔레스타인이 제일 많이 살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데 트럼프에게 노망을 했는지 찌랄을 했는지 지금 갑자기 적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이게 애작속이죠. 애작속으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증명됐어요. 우리도 여전히 애작속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애작속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게 뭐예요?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 수확이 많아지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센 나라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늘 멸망당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깨달았죠. 아, 이 애작속으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구나 하고 새로운 약속을 발견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쓴 신약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하면 이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죠? 이 우리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이 생명 안에는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을 꾸준히 듣다 보면 진짜로 살아난다니까.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결과를 꽃 피우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나 어떤 말을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버렸던 우리 와이프가 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안 믿어지죠? 옛날에는 내보고 네가 돈 벌어올 때까지는 네는 남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내 돈 못 벌고 있잖아. 저는 20 몇 년 동안 우리 와이프한테 한 번도 월급을 갖다 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래가 살겠어? 못 살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신문날 사람이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돈 못 번 게. 근데 저기서 다른 게 나오니까 우리 와이프 내 데리고 사는 거라. 돈도 못 버는 게 그렇다고 설거지라도 하나? 보통 남편들이 이렇게 돈 잘 못 벌면 설거지라도 하거든? 청소라도 하고? 나는 그것도 못 해. 우리 와이프 없으면 내가 하겠지만 있는데 손이 안 가. 그래도 내가 안 쫓겨나고 살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이 비결이 있다니까. 이 비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 듣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잘 듣다 보면요. 어느 날 내게서 이게 나와. 그래서 애들한테 고함 질러도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니까. 엄마를 좋아한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고함 지르고 뭐 참고 뭐 부드럽게 하고 뭐 강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마음. 이걸 요한이라는 예수의 제자는 생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떤 마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대하는 어떤 마음이 내게 와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사람마다 달라. 제게서는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어떤 아이한테는 39살 된 청년이 하나 있는데, 민철이라고. 얘는 완전히 바보예요. 이 정신이, 우리 교회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 혼자 막 돌아다닌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얘라. 앉아있잖아? 낯선 39살 된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간다니까, 웃으면서. 얘는 바보거든. 그래,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 그 특수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고민돼가 막 신천지도 가보고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생쇼를 했어요. 뭐 절에도 가고 막 그래도 안 됐거든. 10몇 살 때부터 얘가 그죠? 토론하기 시작해가지고 23년을 토론했다잖아.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가 계속 그러지 마라 하고 막 조심해라 하고 학교 특수학교 보낼 때도 막 혼내가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특수학교 가서 애들 때리고 막 싸우고 막 스트레스 주니까. 근데 이 누나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기에게 가장 애물단지 같은 이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주게 됐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어느 날 23년 동안 토하던 애가 토론 안 하게 됐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났어. 이분이 이걸 그 계대 교수님, 신학과 다니는 신학교 교수하던 교수님 왔다고 했죠. 이분이 그 인터뷰가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나도 자세하게 처음 들었어. 이 교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바보하고 그 엄마하고 인터뷰했다니까? 23년 동안 하던 토를 멈췄대. 어떤 말이 들어가서 이 엄마를 평안하게 하니까 이 엄마가 그 자식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많은 교회 형제들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이러니까 얘가 23년 동안 하던 토를 멈추고 있잖아요.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막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이 엄마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죠? 자기 생명만큼 사는 거죠. 그게 완전이라. 객관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 있잖아요. 민들레 홀씨가 민들레를 꽃 피우는 것이 완전한 거죠. 민들레가 뭐 수수 꽃다리를 피우면 이게 이상한 거야. 그 목사님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 엄마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대. 근데 살면 살수록 정말 이 자기 아들이 39살이나 됐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민철이 보면 꼭 저 같잖아, 저. 저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사이코라니까. 내가 이상해요. 어릴 때부터 중증 애정결핍. 저는요, 분리불안 트라우마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항상 버림받고, 뭐. 항상 내보고 어디 양자로 가라 하고. 엄마 고생한다고 삼형제 있는데, 둘째를 어디 양자로 보내라 하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 만만하면 둘째라. 둘째는 딸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설거지라도 도와주는데 개자꾸. 아기 때부터 저는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안 이러고 싶지만 내가 중증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증 트라우마.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저를 뭐 이상하게 만들었죠. 왜곡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이 못 되도록 만들었어. 만약에 제가 조금만 정상적이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저 중고등학교 금융고시하고도 그래도 명식 경대국대 들어갔잖아요. 운동권에서도요. 내가 마르크스주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구에서 알아주는 사회주의 이론가 했다니까? 서울에서 계속 저보고 올라오라 했어요. 중앙에서 일하자고. 조금만 내가 형편이 좋았더니 벌써 서울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못 만나.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트라우마 이게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라.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잖아요. 내가 삐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만나. 그래가지고 이걸 운동권 용어, 철학적 용어에 청산주의라고 해요. 청산주의. 어떤 딱 생기면 청산해보는 거라. 관계 다 끊어보고 있잖아요. 혼자 움츠러드는 거지, 내 안으로. 그래가지고요, 저는 23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알던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다 청산되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40년 만에 내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만났잖아.
14살, 15살 때 저하고 같이 서문시장에서 신문 팔던 같이 금융고시, 공장다니면서 금융고시 하던 친구가 있어요. 걔가 소개해가지고 제가 서문시장 2층에 포목점 돌아다니면서 주간중앙 팔고 이랬거든. 그때 썬데이 서울하고 주간중앙이 유명한 양대 옐로우 페이퍼였어요. 거기 가면 연예계 소식도 있고 있잖아요. 여자 비키니 사진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그거 막 팔아. 주간중앙이 왔어요 하면서 막 흔들면서 돌아다니면 포목점 아줌마들이 막 불러. 그래가지고 50원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원은 우리 몫이고 40원은 중앙일보에 주는 거야. 그거 하던 친구 내가 너무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얘는 부모가 다 없어. 나는 엄마는 있었거든. 그냥 40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페이스북에 검색해보면 진짜 있더라고. 얘는 어디 저기 충북 오창에 무슨 바이오 무슨 큰 회사에 전무로 있더라. 그래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컸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내보고 골프 치러 오라고 있잖아. 그때 옛날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하던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자 하면서 이 카드 내가 골프를 칠 줄 알아야 가지. 그리고 삶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우리 둘이 계속 좋아요는 서로 누르고 있어 지금. 그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겠노 거기서. 근데 그 친구 보고 내 강의라도 들으라고 계속 내 강의 동영상 이제 올려놓고 좋아요는 서로 눌러주고 이제 17살, 15, 18살 때 서문시장에서 그거 하던 40년 넘었네. 그 외에는 내가 아무 인간관계가 없어요.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서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 운동권은 아닌데 굉장히 성실한 동기들 이렇게 있었는데 복학생 모임 하면서 12명이 모이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친구 하나가 심리학과 경대 심리학과 졸업했거든. 부천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페이스북 검색해보니까 걔는 한국생명의전화 대표가 돼 있더라. 생명의전화 알아요? 한강에 다리 떠질려고 하면 그 전화기 있어. 자살 방지 운동하는 한국생명의전화 한국 대표. 와, 그래 내 친구 등록해놨잖아. 전부 잘 돼 있더라. 또 경대 지리학과 나온 친구는 얘가 졸업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 들어갔거든. 그때 건강보험공단이 막 신입사원 막 뽑을 때예요. 처음 생길 때라. 나는 그렇게 취직하는 애들 아주 우습게 했거든. 난 데모하니까. 나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먹고 산다고 취직했죠. 이번에 페이스북 검색해보니까 이 친구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 경북 이사장. 와, 씨. 다 그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사귀던 친구는, 얘 첫사랑이고, 첫사랑. 얘는요, 대구 YMCA 총무. 내만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재능만큼 그 씨를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죠. 이 생명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우리처럼 우리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 안 하면 아이들 절대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이것도 유전이죠,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해줘봐요. 애들 금방 달라져. 이상하네. 저는 여기서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애들한테 절대 따뜻한 말 못하거든. 내 성격이 이상하게 왜곡돼 있어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 못해 간지러웠어. 그럼 맨날 욕하잖아요. 이 새끼들 정신 안 차리면 너가 한상철 보낸대 하면서. 저 입구에 한상철 수학학원이라고 있거든.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너가 한상철 가라 하면서. 근데 애들이 있잖아요. 말은 내가 그렇게 하는데 느낌이 다른 느낌이. 제가 저것들을 대하는 태도나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애들은 표면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면 더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왜곡된 사람도 맨날 그렇게 티방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한다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중학교 2학년 중에 하영이라고 저 숨통트인 딸인데 어디더라? 다산인가 어디 내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서 살다가 거기서 엄청 놀았대. 그러다가 이 대구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학 공부하러 왔어. 내가 엄청 걱정을 했거든. 하도 놀아가지고.
기초도 안 돼 있다 하고 막. 근데 애가 지금 수학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 막 너무 서글프더라고. 걱정도 되고 1학기 때. 근데 지금 2학기 왜 된지 알아요? 애가 정답률이 너무 높아진 거라. 오답 나오길래 내가 틀린 문제를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네가 진짜 이해했는지 내가 확인해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몇 문제를 그렇게 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가 모든 문제를 풀면서 다 그렇게 한 거라. 노트 4분할 노트 팔거든요. 홈쇼핑 같은 데 가면 4분할 노트에 한 문제씩 정리해 오라 했거든요. 내가 그런 공부 습관을 딱 들인 다음에 푸는 문제마다 거의 다 맞아. 속도는 좀 늦지 그렇게 정리하니까. 그 대신 정교해진 거라. 그러니까 지도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있잖아. 스스로 하루에 2시간씩 하겠다고. 돈은 1시간 거밖에 안 내면서. 우리 연구소 진짜 좋은 곳이에요. 아까 체중 글마도 어느 날부터 지가 2시간 하겠대. 밀린 거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말은 2시간이지. 근데 애들이 신기하다니까. 진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니까요. 가능하면 제가 판단하지 않죠. 아이들이 판단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계속 이렇게 대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건강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게 뭐 굉장한 무슨 테크닉 이런 거 있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그냥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대할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 건강해진다. 좋아진다니까. 여러분들도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번 학기 들어서인가? 특히 엄마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죠. 여기 꽉 찼잖아요. 이 좁은 공간이 꽉 차 있죠. 이게 계속 지금 12월 다 됐는데. 보통 같으면 여기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데, 이번 학기 보니까 신기해. 그리고 이번 학기도 특히 달라진 점이 용천 초등 엄마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소 안 망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1학기 때 용천 초등 강의하러 간 게 아주 좋았나 봐. 근데 작년에 한샘 갔을 때는 이런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목표는요, 용천하고 한샘하고 한솔에 가는 거다. 뭐 60군데 가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뭐 멀리 가봐야 뭐 다리만 아프고. 아침에 차 타고 칠곡 이런 데 갈라 해봐야 미친다니까? 우리 강동초등학교에서 왔지? 근데 저기 강동초등학교 어디 있더라? 그래, 반야월에 있다니까? 반야월까지 가가지고 강의해봐야 뭐, 반야월에 한 6군데, 7군데 가잖아요, 그 동네. 안심 반야월 쪽으로. 가물이 콩 나듯이 한 번 온다니까. 용천에 딱 한 번 간데도 막 10명씩 오고 뭐 이러잖아. 이거 농담이고요. 정말 희한하게 뭐가 이 인연이 되나봐. 코드가 있는 코드.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그죠? 어떤 말 안에는요, 우리를 살리는 이 이상한 이 마음이 들어있다니까? 이 마음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이 마음이 내가 계속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리고 아이들 대하는 게 존재적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늘 보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내가 하잖아. 유튜브 들어가서 그 신유길 교수님 그 찍어 올리는 거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 지금 2달째 우리를 구석구석을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신기하다니까? 그거 보면 그 날 그대로 있잖아. 적나라하게 인터뷰가 되고 그 조만간 저한테도 찾아올 거라. 벌써 신유길 교수님 제자 한 명이 이번에 찾아왔거든. 그제? 그 맨 계대 신학과 나오고 지금 신유길 교수님 따라서 계속 다니는 여기 살더라? 조암초등학교 앞에 태양 아너스 그 이번에 찾아왔다니까 어제 아래 유튜브 가서 신유길 검색하면요 신유길 교수님 동영상 쫙 올라오거든. 옛날 동영상 볼 거 없고 옛날 동영상은 애들 영어 공부법 동영상이에요. 그 말고 이제 최근 인터뷰 동영상 이런 거 보시면 진짜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거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지내는지 자세히 보라니까. 그 저도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건 남았죠. 저는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죠? 내가 사람 되는 것만 남았죠. 지금도 저는 사람 돼가고 있고, 아직 덜 됐으니까. 우리도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 돼가는 거라. 좋은 강의를 듣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그냥 사람 되는 거죠, 사람. 부풀려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걸 보증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여러분들도 꾸준히 듣다 보면 뭐 벌써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얼굴에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밝아지고요. 아니, 엄마들 봐. 떡볶이 집에서 상담하는 엄마들 보면 어둡다니까. 어두워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그러면 식당에 가서 점심 먹으러 어디 큰 식당에 가서 중년 남자들 밥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라니까. 그것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라니까. 저나 우리 형들 완전히 달라요.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쫓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시커매. 나이가 들고 하면 점점 그렇죠. 근데 그 얼굴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진짜 얼굴이 밝아지고 해같이 빛나게 된다니까. 여기도 내가 차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처음에 올 때 진짜 어두웠거든. 근데 얼굴이 확 밝아지고 이뻐지는 엄마들 많아요. 내가 늘 대표적으로 만만한 모기님이 애 만들잖아요. 모기님 처음 만날 때 얼굴 어떤 줄 알아요? 내하고 비슷했어. 내 옛날에 별명이 뭐 있어요? 독사라 했죠. 모기님 얼굴 어떤 줄 알아요? 쭉 째져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못되게 막 수틀리면 바로 막 싸울 태세로 있잖아요. 항상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 자기 인생이 그래가지고 옷이 다 잿빛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다른 언니들이 모기님 데리고 다니면서 옷 색깔 다 바꿔줬잖아. 빨간색, 노란색 뭐. 내가 옛날에 모기님 초창기에요. 에피소드 있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어. 무슨 브랜드 구두를 샀어. 근데 구두 굽이 나가가지고 백화점에 수선을 하러 갔잖아. 롯데백화점 여기. 내가 그 무슨 일인지 하여튼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구두를 이제 찾았어. 수선을 했다고. 찾아가지고 딱 그거 보니까 모기님 원하는 대로 AS가 안 돼 있는 거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모기님 얼굴이 갑자기 사탄 얼굴이 되면서 그 고친 구두를 점원한테 던지면서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슬슬 뒤로 피해. 근데 지금은요 전부 모기님 다 좋아가지고 막 내한테 연락 안 하고 모기님한테 다 연락하고 막 이러죠. 저 인간 된 거라니까 진짜.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들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만 못되게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천사로 천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 캣조에 어떻게만 하면? 저를 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만큼 이미 그 안에 DNA가 들어있어서 잘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엄마들끼리 뭐 불안해하고 떨고 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더 잘 자라는 거죠. 이제 행복도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코 올리고 익하고 있지만 어느 날 보면 박보검 같은 애가 돼 있다니까. 진짜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동네 코 올리게 여자애들 후배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 어느 날 20대가 돼서 글래머 돼서 나타난다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무시하지 마요. 지금 애들 막 코 올리고 익하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내가 너무 신기한 애들 많아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네. 진짜 올 때 서글펐던 애들이 있거든요. 막 공부 못하고 스스로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모기님하고 찌르고 뽑고 하더니 지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키워보자고요. 네, 마치겠습니다.